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로마 제국 몰락에 대한 통념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로마 제국의 몰락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야만족의 침입, 정치적 부패, 도덕적 타락 같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로마사를 바라보겠습니다. 진짜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로마 사회 내부의 깊은 균열, 즉 계급 갈등과 경제 구조의 모순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노예제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콜로세움과 웅장한 건축물, 뒤에 감춰진 일반 민중들의 삶을 통해 로마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마의 영광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은 정말 황금시대였을까요? 여러분은 18세기에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번의 유명한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기 2세기에 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 온화하지만 강력했던 법률과 풍속은 갈수록 이들의 연방을 공고하게 만들었다. 맞습니다. 로마는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이탈리아 도시 하나가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으니까요. 어딜 가든 웅장한 공공건물과 사원, 경기장과 배수로, 대중목욕탕과 포장도로가 있었죠. 하지만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모든 화려함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이런 혜택을 누렸을까요? 2세기의 작가 아폴레이우스가 묘사한 로마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세요. 빵 굽는 일을 하는 노예의 피부에는 검푸른 채찍 자국이 도처에 나 있었고, 누더기가 딱지와 함께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마에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머리는 반쯤 밀려 있었고, 발에 매달린 쇠사슬에서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것이 로마 문명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과 도로는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숫자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 제국의 노예 인구는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자유민 인구가 325만 명이었으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예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수치조차 진실을 왜곡합니다. 자유민 인구에는 어린이가 많았던 반면 노예들은 대부분 성인이었거든요. 실제로는 로마 제국의 주된 노동력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 몰락의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파트리키 대 플레부스의 계급 투쟁. 로마 공화국 초기부터 사회는 극명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파트리키, 즉 혈통을 자랑하는 세습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플레부스, 즉 평민들이 있었죠. 권력은 완전히 파트리키의 손에 있었습니다. 원로원, 집정관, 판관, 재무관 등 모든 중요한 직책은 파트리키의 것이었습니다. 민회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총 193표 중 98표를 파트리키가 가져갔으니까요. 공화국이 수립된 지 불과 15년 후 첫 번째 거대한 계급 투쟁이 시작됩니다. 로마의 역사가 살루스티우스는 이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파트리키는 그 사람들을 노예처럼 취급했고 처형하고 매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토지에서 몰아냈다. 이런 잔혹한 관행에 짓눌렸고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전쟁이 요구한 세금과 군복무의 이중 부담으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평범한 사람들은 무장하고서 성산과 아벤티네의 진지를 구축했다. 플레부스들이 택한 전술은 제체시온이었습니다. 군복무를 거부하고 연좌농성을 벌이는 것이었죠. 이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는 바로 이 평민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투쟁을 통해 플레부스는 호민관 제도를 쟁취합니다. 호민관은 말 그대로 억압받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노동조합의 간부 같은 역할이었죠. 하지만 기원전 287년의 거대한 투쟁에서 파트리키의 공식 권력이 끝났다고 해서 진짜 평등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부유한 플레부스만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새로운 귀족이 형성됐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투쟁을 이끄는 부유한 지도자들의 이해관계가 일반 지지자들의 이해관계와는 달랐던 것이죠.
한편 로마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새로운 토지를 얻으면서 일부 빈농들은 잠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정복지에서 나온 약탈품의 대부분은 부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돈으로 부자들은 더 많은 토지를 사들였고, 토지 가격이 오르자 채권자들은 빚진 농민들의 토지를 더 쉽게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포로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잡힌 수만 명의 포로들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마케도니아 전쟁이 끝난 후 15만 명의 포로가 노예로 팔렸죠. 부유한 지주들은 이 노예들을 이용해 대농장인 라티푼디움을 경영했습니다. 카토라는 정치인의 노예들은 1년에 튜닉 한 벌과 담요 한 장만 받았고 고기는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부양 가족이 있는 자유민 농민을 고용하는 것보다 노예를 부리는 것이 훨씬 쌌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특정 계절에만 일할 수 있는 임시직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브런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할 돈이 없었고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기를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피임 아니면 낙태나 영아 살인으로 가족이 늘어나는 것을 막았다. 가난한 부모들이 버린 어린이들은 결국 노예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노예제가 자유민의 가난을 만들고 그 가난이 다시 새로운 노예를 만드는 악순환이었죠. 기원전 133년 이런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려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라쿠스가 농민 대중의 가난을 우려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공화국의 군사적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노예 유입으로 인해 농민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의 중추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또한 시칠리아에서 일어난 거대한 노예 반란은 노예제 농업의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라쿠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기 계급의 이익을 포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라쿠스의 정책 핵심은 대지주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유지를 빈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농촌의 빈민들은 물밀듯이 로마로 몰려와 성벽을 벽보로 뒤덮었습니다. 민회는 결국 그라쿠스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원로원은 공포에 질렸죠. 하지만 그들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농민들이 추수를 위해 로마를 떠날 때까지 말이죠. 농민들이 떠나자 원로원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 무리의 원로들이 그라쿠스가 헌법을 배반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지지자들도 처형당했죠. 10년 후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티베리우스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호민관으로 선출되어 3년 동안 로마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도 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집정관 옵티무스는 원로원 지지자들에게 무기를 나눠주고 3,000명의 크레타 용병을 이용해 가이우스를 살해했습니다. 지지자들도 최대 3,000명까지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원로원의 문명화된 전통이었습니다. 로마의 빈민들은 그라쿠스 형제를 순교자로 숭배했습니다. 매일 무덤을 참배했죠. 두 형제 모두 진심으로 대중의 고통을 가슴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책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로마 국가를 강화해서 제국의 나머지를 더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라쿠스 형제는 노예제가 대지주들을 부유하게 하지만 경제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예들에게 해방을 호소하지 않았고 빈농의 역할도 기존 헌법 체계 내에서의 압력 집단으로 한정했습니다. 결국 원로원은 단지 때를 기다려서 그라쿠스 형제를 유혈낭자한 방식으로 제거하면 됐습니다.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살해된 후 빈민들은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계급적 반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감은 기원전 1세기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지배 계급 분파들이 정복 영토에서 나오는 부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인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빈민들의 반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원로원의 계급적 무절제를 무기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기원전 108년 마리우스가 일종의 상업자본가, 계층인 에퀴테스 지지를 받아 집정관이 됩니다. 살루스티우스에 따르면
마리우스는 재산이라고는 손밖에 없는 모든 장인과 농민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우스가 토지 분배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격렬한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원로원의 부유한 계급들은 자신의 사병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나타나 마리우스의 동맹자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20년 뒤에는 술라가 원로원을 대신해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술라는 프로스크립티오 범법자 명단을 게시하고 명단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했습니다. 원로원 의원 40명과 에퀴테스 1600명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도 반대파는 고통을 겪었던 것이죠. 기원전 64년에는 술라의 측근이었던 카틸리나가 파산에 직면하자 대중 반란을 일으켜 인생역전을 꾀했습니다. 카틸리나는 술라 밑에 있던 퇴역 군인들과 농민들을 이끌고 행진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정관이면서 작가인 키케로가 기존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키케로는 부잣집 자제들을 조직해서 카틸리나의 지지자들을 체포해 처형했습니다. 카틸리나의 반란은 빈농들에게 무장을 호소한 마지막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에 대한 반감은 도시의 빈민들에게까지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빈민들의 생활 조건은 참혹했습니다. 높이 20m 정도 되는 공동주택에서 현대 서구보다 7에서 8배 더 조밀하게 모여 살았습니다. 이 건물들은 언제든 붕괴하거나 불이 날 수 있었고 식수나 하수 시설도 없었습니다. 대다수 빈민은 여름에는 항구에서 계절 노동에 종사했지만 겨울에는 굶다시피 했습니다. 과거에는 부유한 원로원 의원들이 나눠준 뇌물에 의지해 원로원 편을 들었지만 이제는 식량 보조를 약속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52년에는 군중이 자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한 클로디우스가 살해당하자 거리로 나와 원로원을 불태우고 부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49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 권력을 장악했을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로원에서 제국의 운영권을 뺏은 것이 빈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갈리아를 정복하면서 100만 명을 죽이거나 노예로 만든 귀족 출신의 부유한 장군이었죠. 빈민들의 투쟁은 결국 새로운 형태의 지배, 즉 황제 체제로 귀결됐을 뿐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 사이의 거대한 사회 갈등과 같은 시기에 고대 세계 최대의 노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었죠. 스파르타쿠스 반란 이전에도 로마는 그리스보다 더 많은 노예 반란을 겪었습니다. 노예들이 더 대규모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138년에서 132년에 일어난 시칠리아 노예 반란은 섬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수만 명의 노예들이 참여했고 부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 현지 자유민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반란은 기원전 73년 74명의 검투사들이 달아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7만 명의 노예가 반란의 가세에 로마 군대를 잇따라 무찔렀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반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행진했고 한때는 로마 근처까지 와서 집정관들이 이끈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여기서 역사상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왜 스파르타쿠스는 로마를 장악할 기회를 포기했을까요? 스파르타쿠스는 로마를 점령하는 대신 시칠리아로 건너가려고 이탈리아 최남단까지 행군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해적들에게 배신당하고 로마 군대의 포위망에 갇혀버렸습니다. 결국 스파르타쿠스는 살해당했고 지지자 6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0만 명의 노예가 살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가 로마를 장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는 로마 사회를 재편할 구체적인 비전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옛 질서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이것이 당시 반란들의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농민들은 토지 재분배와 부채 탕감을 넘어서는 독립적인 정치 강령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농민이 생산한 잉여로는 로마 같은 규모의 문명을 유지하기에 부족했거든요. 노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중해 도처에서 온 그들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고
가족을 가질 수 없어서 저항의 전통을 후세에 물려주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집단 노동 방식도 근본적인 사회 재편 모델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내전 끝에 부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정치 안정을 되찾는 유일한 길은 옥타비아누스를 사실상의 절대군주로 옹립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옥타비아누스는 이후 존엄자라는 뜻을 지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부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면서도 정복지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조공의 작은 일부로 옥수수를 빈민들에게 값싸게 또는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빈민들의 친구인 척했던 것이죠. 처음 200년 동안 부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번영을 누렸습니다. 비단, 향료, 보석 같은 사치재가 동방에서 대량 유입됐고 대토지 소유가 제국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속주의 부자들도 제국의 단일한 지배 계급으로 통합되어 부를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범제국적 문화가 발전했고 도시들은 호화로운 건축물들로 재건축됐습니다. 역사학자 기번은 이 시기를 인류가 가장 큰 행복과 번영을 누린 역사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은 여전히 농민에 대한 약탈과 노예의 예속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작가 아폴레이우스의 황금 당나귀가 보여주는 제국의 실상은 기번의 묘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구조에 있었습니다. 제국의 지배 계급과 문명은 도시 중심이었지만 경제는 압도적으로 농촌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농업 생산에서 나온 수익은 무역과 공업의 20배에 달했습니다. 도시는 생산성을 늘리는 혁신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농촌 경제에 기생했습니다. 대지주들은 새로운 도구와 토질 개선에 투자하기보다는 농민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수입을 늘리려 했습니다. 특히 노예 집단은 더 생산적인 방식을 채용할 동기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물레방아가 기원전 25년에 처음 등장했지만 200년 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당나귀나 사람이 끄는 방아가 노예 노동에 더 적합했기 때문이었죠. 이 모든 기간에 걸쳐 대규모 노예제가 점차 제국의 경제적 힘을 부식시켰습니다. 제국을 세운 정복전쟁이 끝나면서 새로운 노예 유입이 중단되자 노예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지주들은 자기 재산이 죽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기존 노예들에게 다음 세대를 낳게 하려면 비생산적인 아내와 자녀를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과거 자유민에 비해 노예가 저렴했던 이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지주들은 높은 지대를 받고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것이 더 싸고 간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독할 필요도 없고 가족 유지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노예제의 중요성이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자들의 사치와 제국 유지 비용은 여전했지만 공화국 시절 노예가 제공하던 막대한 잉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배 계급이 과거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농민들을 더욱 압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농민의 삶을 파괴했던 과도한 착취를 제국 전체에서 반복해야 했던 것이죠. 숫자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공화국에서는 농민 가족 생산물의 10%에 불과하던 세금이 6세기에는 33%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지주에게 내는 지대까지 더해지면 농민들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생크루아 교수는 서기 2세기 후반 이후 로마 기록들이 제국 곳곳에서 일어난 소란을 언급한다고 지적합니다. 때로는 전면적인 농민 봉기였고 때로는 탈영병, 가난한 농민, 도망친 노예들이 벌인 약탈이었습니다. 서기 284년부터 5세기 중반까지 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농민 반란이 주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제국의 국경 지방에서는 농민들이 지대와 세금을 내고 나면 먹을 것이 남지 않는 토지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국가는 이에 대응해 농민을 토지나 특정 지주에게 사실상의 농노인 콜로니로 예속시키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농민들이 야만인 침입에 맞서 제국을 지지할 동기를 더욱 잃게 만들었습니다. 갈수록 야만인 침입이 잦아지자 이를 막기 위한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황제들은 값비싼 대규모 용병에 의존하게 됐고 4세기에는 용병 숫자가 65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비용은 결국 농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자 농토를 버리고 달아나는 농민들이 더욱 많아졌고, 이는 다시 세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었습니다. 제국을 지키기 위해 농민을 더 쥐어짜고, 그 때문에 농민들이 달아나고, 그러면 남은 농민들을 더욱 쥐어짜야 하는 악순환 말이죠. 동시에 승전한 군대 사령관들은 군사력으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내전이 제국을 약화시키는 동안 반란을 일으킨 병사들이 로마를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서기 330년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긴 후 서부에 대한 통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곧 두 명의 황제가 제국을 절반씩 나누어 다스리게 됐죠. 영국 같은 제국 주변부가 로마 지배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들은 제국 국경 안에 정착한 야만인들, 주로 게르만족들을 매수해서 나머지 제국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화된 야만인 지도자들은 로마 지배자들의 권력과 부를 동경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로마인들의 방법, 즉 정복을 통해 권력을 얻으려 했습니다. 고트족의 알라리크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프랑크족의 클로비스는 갈리아의 지배자가 됐고, 동고트족의 테오도릭은 로마 황제를 자임했으며, 서고트족은 스페인의 로마식 왕조를 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로마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로마 시스템 자체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몰락의 악순환은 생계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농업이 파괴됐고, 상인들이 도시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하면서 무역도 쇠퇴했습니다. 국가는 생산자에게서 직접 징세의 필요를 충족했기 때문에 갈수록 세금과 지대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납부됐습니다. 그 결과 무역은 더욱 쇠퇴했고, 상인과 장인 계급의 지위도 낮아졌습니다. 대도시들은 식량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소도시와 촌락은 자급자족 경제로 되돌아갔습니다. 농민 생산자들은 직접적인 정치 군사 권력을 행사하는 유력한 대지주들에게서 보호받을 수단이 없었습니다. 지역 권력자에게 보호의 대가로 공물을 바치는 것이 외부 약탈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국 안에 정착한 북쪽과 동쪽 부족들도 이런 패턴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노예제에 기반을 둔 제국의 통합경제가 서부에서는 농노제에 기반을 둔 지역적이고 거의 자급자족적인 새로운 경제로 바뀐 것입니다. 노예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대토지에서는 서기 1000년 무렵까지도 노예 노동을 계속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노동은 더 이상 하나의 문명이나 제국을 지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로마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야만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부의 사회경제적 모순이었습니다. 노예제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죠. 둘째, 화려한 문명의 이면에는 항상 착취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웅장한 건축물과 도로는 수백만 노예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셋째, 계급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부터 스파르타쿠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현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수가 막대한 부를 독점하는 반면 다수는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 문제도 심각합니다. 로마의 역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시스템도 내부 모순이 누적되면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배층의 시각에서 쓰인 역사를 너무 많이 접해왔습니다. 황제와 귀족들의 업적, 화려한 건축물과 정복전쟁에만 초점을 맞춘 역사 말이죠. 하지만 진짜 역사는 일반 민중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투쟁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이해해야만
역사의 진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봤습니다. 야만족의 침입이나 정치적 부패가 아닌 사회 경제적 구조의 내재적 모순이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예제라는 시스템은 초기에는 로마에게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스템 자체가 제국의 발목을 잡았죠. 새로운 노예 공급이 중단되고 자유민들의 생활이 악화되고 농민들이 토지를 포기하면서 전체 경제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시도,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 수많은 농민 봉기들은 모두 이런 구조적 모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조건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로마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 무너집니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 갈등을 방치하면 전체 사회가 위험해집니다. 셋째, 진정한 변화는 구조적 개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